2025년 7월 동남아시아 하늘에서 한국이 만든 폭탄 한 발이 캄보디아 사단장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문제는 그가 숨어있던 곳이 해발 1500m 산 뒤편 콘크리트 벙커 아니었다는 겁니다. 직선으로 날아가는 미사일로는 절대 맞출 수 없는 위치였고, 캄보디아군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한국산 KGGB 폭탄은 마치 야구공이 커브를 그리듯 산을 넘어가서 뒤로 돌아 내려꽂혔고, 그 순간 캄보디아군 전체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중국을 등에 업고 태국에 덤볐던 캄보디아가 왜 박살나기 직전인지, 그리고 한국 무기가 어떻게 동남아시아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분쟁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1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1904년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식민화하면서 시암, 그러니까 지금의 태국과 국경 조약을 맺었을 때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거든요. 프레아 비헤아르라는 11세기에 지어진 크메르 유적지가 있는데, 이 사원이 어느 나라 땅인지를 지도에 애매하게 표시해버린 겁니다. 당시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나중에 두 나라 사이에 폭탄 같은 문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1962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사원은 캄보디아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정작 사원 주변 4.6제곱킬로미터의 땅은 누구 것인지 결정을 안 해버렸고, 이 회색지대가 70년 넘게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2025년 5월 28일 이 시한폭탄이 마침내 터졌는데, 프레아 비에아르 국경에서 양국 군대가 총격전을 벌였고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숨졌습니다. 누가 먼저 쐈느냐를 놓고 서로 손가락질을 했는데, 캄보디아는 태국이 먼저 발포했다고 주장했고, 태국은 캄보디아가 협상을 거부하고 총격을 가했다고 맞받아쳤죠. 사실 누가 먼저 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두 나라 사이에는 500년 된 원한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세기에 아유타야 왕국이 크메르 제국을 무너뜨린 일을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직도 뼛속까지 기억하고 있거든요. 5월 충돌 이후 2달 동안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는데, 캄보디아는 태국산 과일과 채소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심지어 전력과 인터넷 서비스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국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양국 언론은 서로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죠. 하지만 진짜 전쟁은 7월에 시작됐고, 이때부터 한국 무기의 위력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7월 24일 새벽, 캄보디아군이 먼저 움직였는데, 동부 수린주 국경에서 드론과 RPG 로켓으로 무장한 병력이 태국 쪽으로 밀고 들어왔고, 태국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양쪽 다 대포와 다연장 로켓포까지 끌어냈고, 첫 닷새 동안 약 3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태국에서는 민간인과 군인 다수가, 캄보디아에서도 13명가량이 사망했죠.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고, 국경 마을들은 순식간에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7월 전투 내내 태국군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겁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에서 받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숫자도 밀리지 않았는데 왜 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을까요? 답은 하늘에 있었는데, 바로 한국이 개발한 KGGB 유도폭탄의 첫 실전 투입이었습니다. KGGB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의 약자인데, 2007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LI진 X1이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무기입니다. 기존의 500파운드짜리 일반 폭탄에 GPS 유도장치와 활공 날개를 달아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게 만든 건데, 미국의 JDAM이 28km 정도 날아가는 것과 달리 KGGB는 무려 100km 이상을 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정확도인데, 원형공산 오차가 10m 이하라는 건 100km 밖에서 던진 폭탄이 목표물에서 고작 몇 미터 밖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점은 비행 중에 경로를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산을 넘어가다가 뒤로 돌아서 산 뒤편의 목표물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태국은 2022년에 이 폭탄을 이모발 구매했는데,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의 다 써버렸지만 그 효과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가장 큰 실수는 진지 선택이었는데, 해발 1493m 고지의 산 뒤쪽 비탈에 사령부 벙커를 팠거든요. 직선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나 일반 폭탄으로는 절대 공격할 수 없는 위치라고 자신만만했는데,
KGB 앞에서는 이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7월 26일 오전 태국 F-16 전투기가 발사한 KGB가 캄보디아 제7사단 지휘소를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드웡 소장이라는 사단장이 그 자리에서 전사했는데 콘크리트 벙커 안에 있었는데도 폭탄이 환기구를 정밀하게 파고들어 내부를 완전히 괴멸시킨 겁니다. 사단장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캄보디아군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는데 자기들이 믿었던 요새가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태국의 공습은 계속됐고 7월 27일에는 캄보디아군의 BM-21 다연장 로켓포 진지가 폭격당했는데 최소 2대가 파괴되고 탄약고까지 함께 폭발했습니다. 이 모든 공격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민간인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건데 정밀 유도 폭탄으로 군사시설만 골라서 정확히 때렸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태국은 오히려 찬사를 받았거든요. 7월 28일 캄보디아가 백기를 들었는데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지휘부는 박살났고 중화기는 파괴됐으며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는데 계속 싸우면 양국 모두에게 무역 관세를 때리겠다고 협박했고 미국과의 무역이 중요한 두 나라는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했죠. 10월 말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총리가 정식 휴전협정에 서명했고 언론에는 두 총리가 악수하는 모습이 대서특필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평화와 속사정은 완전히 달랐는데 태국 군부는 캄보디아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휴전 기간을 이용해서 병력을 재정비하고 무기를 더 들여올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캄보디아는 중국에서 추가 무기를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0일 긴장이 다시 치솟았는데 태국 시사거주 국경에서 지뢰가 터졌고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가 협정을 어기고 지뢰를 더 깔았다고 비난했습니다. 12월 7일 새벽 4시 50분 캄보디아군이 기습 공격을 시작했는데 BM-21 다연장 로켓포가 불을 뿜었고 태국 국경의 4개 마을에 로켓이 쏟아졌습니다. 한 대의 로켓포가 40발을 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늘이 불바다가 된 셈인데 태국 군인 한 명이 즉사했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죠. 태국은 당연히 반격에 나섰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12월 8일 새벽 태국 A-16 전투기 6대가 출격했지만 그들에게는 KGB가 없었던 겁니다. 7월 전투에서 승무발을 거의 다 써버렸고 재구매 계약은 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태국은 이렇게 빨리 전쟁이 다시 터질 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태국 공군은 창고에 쌓여있던 MK-80이라는 일반 폭탄을 꺼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그냥 떨어뜨리면 중력으로 떨어지는 무유도 폭탄이거든요. 조종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7월에는 50km 밖에서 안전하게 폭탄을 던지고 빠졌지만 이제는 목표물 바로 위까지 날아가야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캄보디아가 사거리가 70km에 이르는 중국제 KS-1C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태국 조종사들은 가까이 가서 정확히 맞추면 격추당할 위험이 크고 멀리서 던지면 빗나갈 확률이 높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결국 그들은 생존을 택해서 고고도에서 급하게 폭탄을 던지고 즉시 이탈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는데 10월에 KGB를 썼을 때의 정밀함과 달리 12월에 일반 폭탄을 쓰니까 오차가 100m 이상으로 벌어진 겁니다.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 제5군 지휘소와 탄약고를 목표로 12발의 폭탄을 투하했는데 4발 정도만 목표물을 맞췄고 나머지는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빗나간 폭탄의 일부가 민가 지역에 떨어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12월 9일 아침 끔찍한 뉴스가 전해졌는데 캄보디아의 한 마을에서 민간인 다수가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겁니다. 무너진 집더미 속에서 아이의 신발이 보였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여성의 사진과 울부짖는 가족들의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국제 여론이 급변했는데 CNN과 BBC는 태국의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도하며 7월의 영웅이었던 태국을 야만적인 군대로 묘사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나섰는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일제히 태국을 비난하며 태국은 순식간에 외교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군은 급하게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를 출격시켜 GBU-12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하려 했지만 KGB처럼 던지고 도망칠 수 없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12월 동남아 날씨가 최악이었는데 안개와 구름이 자욱해 레이저가 구름음을 통과하지 못해 그리펜의 출격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12월 12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캄보디아가 보유한 중국산 KS-1C 대공 미사일이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GB 같은 작은 활공폭탄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고 태국 전투기들이 사거리 밖에서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이 캄보디아에게 미사일을 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에 충실한 우방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태국과의 관계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또한 중국산 미사일이 태국 전투기를 못 맞추면 무기 수출에 타격이 가고 맞추면 태국이 서방 무기로 돌아설 수 있는 딜레마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캄보디아는 비싼 돈 주고 산 무기를 창고에 넣어둔 채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는데 이게 바로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의존할 때 겪게 되는 비극입니다. 12월 12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SNS를 통해 교전 중단 합의를 발표했지만 태국 총리가 즉각 반박하며 군사작전 지속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중재가 무시당한 이 사건은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고 교전과 민간인 피해는 계속되었습니다. 12월 참사 이후 태국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한국산 KGB 유도폭탄 100발 구매 비용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보통 수년이 걸리는 무기 도입 절차를 무시하고 긴급 소요제기라는 특별 절차를 써서 100발을 2026년 안에 한꺼번에 들여오기로 결정한 겁니다. 7월의 정밀 타격 성공과 12월의 무차별 폭격 실패라는 극명한 차이가 KGB의 유무에 달려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KGB 100발이면 캄보디아의 지휘소, 탄약고, 로켓포 진지 등 핵심 군사시설 100여 개를 모두 정밀 타격하고도 남는 수량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억지력인데 태국이 100발이 정밀 폭탄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캄보디아군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이번 전쟁에서 엄청난 기회를 얻었는데 7월의 전투 데이터가 전 세계에 퍼지며 KGB가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임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한국의 KGB가 동남아 전장을 지배했다고 보도했고 인도네시아, 폴란드,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가 구매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은 정밀 무기가 승패를 결정하며 강대국 동맹의 신뢰성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캄보디아와 태국의 사례로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게는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는데 KGB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수출 시 기술 이전이나 미국의 허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30년 전 무기 수입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수출국이 되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1200발 이상의 강력한 정밀 타격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2025년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현대 무기 기술, 외교적 의존의 위험성, 그리고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나 다른 무기 기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